자,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누가 봐도 패션주 담당 애널리스트다. 네. 그죠? 근데 우리 이혜니 연구원님이 찾아보니까 다른 방송이나 심지어 유진투자증권 유튜브에도 출연하신 게 아직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여기가 첫 방송이에요. 아, 진짜. 저희가 많은 네. 분들 데뷔를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잘 되면 요거 이제 NFT로 민팅 갑니다. 아까 들었는데 그럼 제가 사서 소각하고. 잘 되면은 네. NFT화 하는 거고 안 되면 네. 이제 직접 NFT 사셔서 네. 예, 자사주 소각처럼 소각하셔야 네. 됩니다. 예. 황봄님이 첫방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김윤희님이 이쁘셔요. 아이고, KKK님이 미스코리아 아니냐. 난리 났네. 네. 오늘 자 섬유의복 네. 패션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이혜니 연구원님 요즘 패션주가 부진합니다. 네.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 오미크론이라든지 네. 사회적 네.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네. 거의 영향이에요? 네. 있습니다. 계속 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네. 패션 산업의 2022년 전망인데 네. 이제 제가 글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제 일상적 단계 회복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 보궐에서 발간할 때 오미크론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고 네. 그랬지만 이제 여행, 외출, 등교 이런 위드 코로나 기조는 뒤로 미뤄져도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걸 연간으로 보면 그 방향성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달라진 거 없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거는 11월에 시작하자마자 좀 네.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렇기는 한데 좋습니다. 네. 요거 시작하기 전에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요 리포트가 11월 29일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9일에, 네. 근데 제목이 이건 못 참지예요. 네. 왜 제목이 이건 못 참지예요? 이건 못 참지가 요새 네. 그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인데, 이건 못 참지. 저도 젊은 친구인데. 저도 젊은 친구. 예. 이건 못 참지 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너무 맛있는 거면, 이거 못 참지 하는 건데. 네, 저도 그 정도 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네. 브랜드 의류는 이제 소비는 아직 못 참는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의류 OEM에서는 이제 수주를 이제 못 참는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의류 OEM은 한 그저께 정도 너무 배송이 연구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맞아요. 모니터링 근데 배송이 연구원하고 한 거는 의류 OEM 그러니까 한세시럽하고 영원무역에 네, 딱 네, 이제 네. 국한이 돼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브랜드 쪽을 안 했거든요. 네, 네. 오늘은 브랜드 쪽을 좀 많이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패션주가 우리 실생활을 보면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네. 그래서 뭐 가정주부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기엔 상당히 좀 공부하시기엔 쉬운데 네. 용어가 좀 네. 어려운 것도 있어서 네. 요 앞에 있는 그 용어 설명 네, 네. 이게 사실 뭐 간단하게. 소비 지출의 X세대 이런 건 이제 잘 알 수 있는데 네. 예, 저는 MZ세대니까 그리고 요 미닝아웃은 뭐예요? 미닝아웃? 제가 예쁘게 멋있게 쓰려고 미닝아웃이라고 했는데 요새 네. 가심비라는 단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가심비. 네. 가성비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제 네. 가심비라고 가격 대비해서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소비를 가심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네. 이거는 되게 멋있게 쓴 단어고 이제 미닝아웃. 가격 대비 만족감을 주는 소비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좀 나의 좀 정체성을 보여줄 네. 수 있는 브랜드. 약간 힙하고 내가 핫하고 이런 브랜드 좀 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무신사 브랜드 좀 이런 거. 네. 네. 제가 무신사에서 옷을 살 정도는 아직은 네. 아니고 아직은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지고 그렇죠. 원마일 웨어는 약간 슬리퍼 느낌? 네, 그냥 집 앞에 갈 때 입는 편안한 캐주얼 웨어 말씀. 1마일 이내로 외출할 때 네. 입는 거. 네. 그러니까 조금 좋습니다. 홈웨어, 편안한 웨어 이렇게 편안하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 자료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네. 리스타킹 네. 요 표현을 꼭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 오늘 브랜드 위주로 좀 설명드릴 네. 건데 리스타킹은 이제 재고 축적. 네, 맞습니다. 재고 축적, 재고. 네. 재고를 쌓아놓는 요 정도 네. 미리 좀 체크를 하고 네. 락인 현상도 조금 락인 현상. 락기는 제가 간단하게 그 이커머스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락기는 이제 묶이는 현상인데 이게 이 커머스 플랫폼들에 락인된다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원래 이제 쿠팡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쿠팡을 쓰다가
이제 네이버로 넘어가지 않는 현상을 락인이라고 합니다. 계속 쓰던 거를 네, 또 쓰게 쓰고, 되는. 마일리지 쌓이니까 쓰고 배송 시간 빠르니까 쓰고. 근데 그런 그게 거였어요. 브랜드에도 락인 현상이. 이따가 이커머스 말씀드릴 때 아, 4050 얘기할 죄송합니다. 제가 때를 너무 했어요. 급했네요. 네. 그리고 하이엔드 명품이란 명품 중에서도 네. 초고가 네. 명품을 에르메스, 루이비통, 하면 샤넬이고요. 되고 네. X세대는 70에서 80년대생. 네. 저보다 훨씬 이제 형님들. 네, 우선 브랜드 산업을 좀 브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해외 여행 전까지는 국내 소비 여력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보복 소비에서 보상 소비로의 톤다운이 일어날 것이다. 네. 세 번째는 K자형 소비 양극화는 이제 심화되는데 이거는 이제 럭셔리랑 이렇게 가심비 브랜드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 컨셉을 잡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OEM에서는 그 브랜드들의 그 바이어들의 강력한 전방 수요를 예상하고 있고 네. 또 베트남발 코로나 리스크에서 좀 탈피하는 과정이다라고 그게 중요한데. 네. 그렇죠? 말씀드리고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부분은 일단 브랜드하고 OEM 네.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별 네, 기업들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브랜드 의류는 일단은 소비 관련된 내용부터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소비 여력 감소를 야기하는 해외 여행 정상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해외 여행이랑 소비를 같이 보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동안에도 작년에 네. 계속 이제 해외여행 못한 것, 네. 그 돈 가지고 네. 국내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네. 근데 작년에는 노트북이나 네, 전자 소비도 태블릿이라든지 많았고 좀 언택트 위주의 소비가 네. 좀 많았고 언택트를 위한 소비가 많았고 네. 올해는 그게 어떻게 좀 의류나 이쪽으로 좀 넘어왔네? 그 10페이지 보시면 도표 네. 9번에 국내 소비 지출액 추이 의류 및 신발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이제 19년 대비해서 20년, 21년이 잘못 띄운 이게 분기별로라서 좀 시즈널티 있어 보이는데 네. 19년도 대비해서 20년, 21년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이제 분기별로 코로나 이전을 19년 분기 평균을 했고 코로나 이후를 20년부터 21년까지 분기 평균을 했는데 이제 그 소비 차액이 약 2.1조 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의류랑 신발에 사용된 비용이 2.1조 원 줄은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제 컨셉은 이제 그동안 보복 소비라고 네. 해서 의류, 신발의 소비 지출액이 많았지만 네네네. 외출이 급감을 하면서 사람들이 의류를 덜 샀어요. 의류, 신발을. 뭐 어디 누구 보여줄 네. 때도 없고 신고 네. 나갈 때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내에 네. 의류 신발에만 쓸 수 있는 금액이 2조 네. 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컨셉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난해 빠졌던 그 금액만큼이 은 관련 무조건 시장이다. 있고, 네. 아. 앞으로 업종 종목별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네, 소비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랑 네, 그 여력을 얼마나 실제 사람들이 소비로 풀어낼지를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해외 소비 지출 액을 보시면 네. 그 도표 5번에 이제 네. 19년 대비해서 20년에 22조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9페이지 도표 7번에 식음료품이랑 주류 담배 카테고리는 늘었고 네. 이제 줄은 품목이 의류, 신발, 오락, 스포츠 문화, 음식점, 숙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랩업을 해보면 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소비가 줄었던 품목에 대해서는 성장이 있을 것이고 네. 감소했던 품목에 대해서는 성장이 있을 것이고 네네. 증가했던 품목에서는 좀 감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류와 신발의 소비가 좀 감소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룸은 남아있다. 이런 컨셉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네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 그 월별 출입국자가 뭐 한 월 평균 200만 명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는 국내에서 해외 소비 지출액이 소비 재원으로 쓰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 출국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출국을 통한 해외 여행 수요로 네. 이제 좀 낮아지는 그런 해외 소비가 국내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아이디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가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더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출국이 많이 미뤄질 것 같고 그동안은 해외 소비 지출액이 국내 소비 재원으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비 재원으로는 해외 소비 지출액이 쓰일 것 같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소비 심리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렇죠. 결국은 사실 돈은 세이브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돈을 이제 쓸 거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11페이지에 부의 효과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예. 저는 이 부의 효과로 보복 소비를 보였던 2021년에서 이제는 2022년은 보상 소비로 소비 톤다운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부의 효과는 아시는 네. 것처럼 이제 소비 그 자산 가치가 증가함에 그렇죠, 따라 그렇죠. 사람들도 이제 소비 심리가 늘어나는 현상인데 뭐 일부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2021년에 보복 소비를 이끌었던 게 사실은 저는 그 부의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 12페이지 좀 보시면 그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소비 지출액이 재원이 돼서 부의 효과와 함께 보복 소비를 이끌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소비는 어떨까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이제 보상 소비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또 소비 심리와 소비 지출 결정의 거시적인 지표를 좀 보면 수출 증가랑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보통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2021년 12월 1일에서 10일 이건 최근 날짜라 여기에는 없어요. 네. 수출 잠정치가 194억 달러 YOY로 20% 정도 증가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도 네,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올해 수출 좋으니까. 네, 그래서 뭐 수출 거시적인 증가율하고 지표는- 과거에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같이 좀 동행했던. 동행했다. 네, 그래서 뭐 거시적인 환경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앞으로의 소비 심리를 저는 분위 소득별로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네. 이제 분위 소득은 그 평균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한 것인데요. 네. 이제 5분위 소득자가 제일 고소득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자산을 보면 이제 5분위 소득 추이를 보시면 네. 코로나 사실 요거는 뭐 이후에도- 양극화 이런 네, 기사 네. 쓸 때 많이들 이제 인용하는 건데. 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5분위 소득자는 럭셔리에 계속 돈을 쓸 거다라고 보고 있고 4분위 소득자 아래는 소비 양극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네, 잠시만요. 2021년 2분기가 맨 오른쪽에 있는 회색이고 네, 네. 이거는 점점 더 그러니까 벌어진다는 뜻이죠? 아이고야. 네. 뭐 이게 최근 3분기는 또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네네. 그 평균 월 소득이. 네. 근데 이제 2분기까지 봤을 때는 5분위 소득자, 가장 고소득자가 그 전년 대비해서도 그 19년 대비해서도 그 소득이 높아졌었고요. 그래서 잘 버는 고소득자들은 더 잘 맞아요. 벌고 잘 버는 사람들은 더 잘 쓰니까 네. 이들의 럭셔리 소비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명품 소비 보면 뭐 갤러리아, 신세계, 롯데백화점 모두 연간 1조 원 매출 기록할 거로 전망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있고요. 예. 또 백화점 매출에서 명품이 한 30% 중반대를 차지해서 비중 1위예요. 오. 그러니까 럭셔리 매출은 이렇게 볼륨뿐만 아니라 ASP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저희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잘 팔릴 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도 많이 팔리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샤넬 플랫백의 경우에는 2019년 11월에 700만 원이었는데 네. 올해 11월에 1,124만 원으로 57% 인상을 했어요. 요 앞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준다는 저 캐스퍼보다 비싼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에르메스도 평균 1,000만 원인데 지금 네. 없어서 못 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 그래서 명품 품귀 현상에 이제 피로도를 느낀 소비자들이 세컨티어 명품까지 좀 소비 대상을 확대를 했어요. 그 수혜 주로는 이제 한섬이랑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이른바 준 명품이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네. 것들을 수입을 해서 네. 유통을 하니까. 이제 네. 한섬은 또 자체 브랜드인 타임이랑 시스템 그리고 해외 유통 브랜드인 랑방 컬렉션 가지고 있고 신인터는 요즘 그 핫한 브랜드인 셀린느, 클로에 뭐 메중 마르젤라 이 정도까지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이 5분위 소득자들은 계속 럭셔리에 돈을 쓸 것인데 이 럭셔리 품귀 현상의 피로도를 느낀 소비자들이 세컨티어 명품까지 낙수 효과를 확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 28번에 네. 국내 명품 브랜드 매출 추이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국내만이고요. 뭐 해외는 뭐 말할 나위 없이 더 성장세가 그러니까 높고요. 지난해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네. 좀 심했던 상황에서도 네. 에르메스, 루이비통 네. 다들 늘었네. 샤넬은 줄었네. 샤넬. 근데 이게 네. 샤넬이 이제 면세 사업 내부 운영 때문에 전체 매출액은 감소한 건데 예. 국내 매출만 따로 보면 26%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아, 요 밑에 이렇게 네, 주석으로 주석으로. 달아놨습니다. 네. 아이고야.
주석으로 달아놓으셨구나.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기사화도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네. 힘든 상황에서도 네. 해외 럭셔리 브랜드들은 잘 팔리는 거냐.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배합하고 막 이렇게 욕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연구원님은 이걸 이제 K자형 소비 양극화라고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위까지는 럭셔리 소비가 계속 되는데 네. 이제 4분위 이하 소득자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진행될까를 봤을 때 이제 부의 효과는 줄어들고 K자형 소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열심히 모아서 럭셔리 브랜드를 구매하거나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가심비 브랜드를 구매하는 형태로 갈 것 같아요. 미닝 아웃.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5분위 그러니까 자산이 많이 늘어났고 어차피 이제 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럭셔리 네. 쪽으로 계속 가는 거고 네, 약간 한 4분위 네, 정도는 소비를 하더라도 네. 가치가 있는 나에게 맞는 내 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미닝 아웃 브랜드에 브랜드로? 집중을 할 네,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도 네. 그쪽으로 좀 지켜봐야 될 테고.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래서 소비재에서도 중저가 가성비에 포지셔닝한 브랜드의 매출을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중저가 가성비에 포지셔닝된 브랜드들이 예. 매출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예 럭셔리 아니면 가심비로 가버리니까 중저가에 가격이 싸서 샀던 브랜드들을 사람들이 이제 사지 않는 거죠. 애매한 브랜드들, 네. 이제 가격으로 승부 보던 네, 것들. 네, 네. 대표적으로 SPA 브랜드들이 좀 그런 게 네, 많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SPA에서도 약간 좀 기능성을 좀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싼 브랜드를 또 잘 팔리는데 네. 안 그런 브랜드들은 좀 매출 하향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뭐 자라도 그렇고요. 네. H&M도 그렇고요. 아, 네. 그런 SPA 브랜드들이 네, 실적이 줄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충성도 높고 네,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네. 좀 탄탄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 경쟁에서 가성비 브랜드들이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고 있고요. 가성비가 아니라 이제는 가심비로. 신비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패션 시장에서 트렌드의 가심비가 뭐냐고 하면은 저는 네. 그냥 로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로고. 역시 로고빨. 네. 로고빨은 물론 이제 자동차랑 의류에 제일 심하기는 한데 네, 자동차는 네. 뭐 성능이라는 게 좀 뒷받침이 되기는 합니다만 네. 왜 간혹 이제 보배드린 이런 데 보면 짤 같은 거 있잖아요. 기아차 이제 로고 지우고 네. 벤츠 아우디 그려놓으면 이거 잘 팔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하고 네. 특히 이제 대놓고 브랜드를 이제 크게 써서 파는 거는 의류만큼 저기 한 네.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로고빨. 네, 그래서 무신사라는 온라인 패션 커머스 앱이 있는데요. 네.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이제 10대에서 30대까지 뭐 영 제너레이션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파워풀한 패션 채널인데요. 네. 이제 페이지 19페이지에 네. 도표 32번 보시면 맨 아래에 그 로고가 엄청 많아요. 혹시 뭐 커버낫, 마크 네. 곤잘레스, This is never that, MMLG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커버낫은 많이들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요거 하나 네. 써져 있는 특히 그 맨투맨 티셔츠 네, 네. 이런 것들 많이 입고 다니고 네. 나머지는 네, 혹시 네. 이 10대 분들은 너무 익숙한 브랜드인데 저희들은 좀 익숙치가 않죠. 네. 근데 이제 좀 저에게 다가가는 설명을 드리면 2030한테는 예전에 후아유, 티니위니 이 정도 브랜드인 것 그건 같아요. 기억납니다. 예. 저 네. 오피디님 웃고 있는데 예, 후아유 티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잠뱅이 막 이런 거. 네, 잠뱅이요. 조금. 연구원님 너무 공감하시는데? 네. 저희랑 세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저랑? 저도 네. 아 그래요? 같은 세대라는 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페이지에 이제 커버낫이랑 마크 곤잘레스, 리 이런 아 이게 브랜드의 마크 곤잘레스입니까? 이거 네, 지금 네, 막 되게 어렵죠. 처음 봤어요, 저도. 글씨 이상하게 쓴 거? 네, 마크 곤잘레스인데, 마크 곤잘레스 뭐 야구 선수 이름 아니? 아닌가? 예. 이게 스케이터 보이래요. 아 이게 스케이터 보이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의류 브랜드에 이렇게 스트릿 브랜드 투영한 건데, 아. 네, 핫하다고 해요. 이건 그래서 뭐야? This This 뭐 is 어떻게 읽어야 never 돼? that. This This is is never that. 네, This is never that. 네. 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하나도 못 읽어. 근데 이제 스타벅스 가보시면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맨투맨을 입은 친구들을. 네, 그래서 이런 커버낫이랑 마크 곤잘레스랑 리라는 그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베럴즈라는 비상장사가 있는데 네네네. 매출을 얼마 내냐면 지금 930억 연간. 비상장사 우리나라에서 네, 네, 네. 유통만 하는. 네.
그 커버넛은 자체 브랜드고요. 아, 마크 곤잘레스랑 리라는 브랜드는 라이센스 사업하고 있습니다. 리 L-E-E? L-E-E요. 그저 옛날에도 초등학교 있었어요. 때부터 있던 네, 맞아요. 그거 하고 청바지 있는. 브랜드 아닙니까? 아, 그게 네, 아직도? 네. 그쵸. 브랜드는 돌고 도니까. 네. 이거 MMLG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HMM하고 LG하고 같이. 그건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예. 유명한 모델이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아, 그래요? 네, 그 김원중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 모델이 갖고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 이제 커버넛이랑 마크 곤잘레스 하고 있는 회사가 뭐 영업이익도 160억, 167억 낼 정도로 뭐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2023년에 뭐 상장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브랜드들이 인기가 있나라고 봤을 때 가격 대비 입었을 때 힙해 보인다는 좀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힙해 보인다. 네. 우선 노출된 로고를 통해서 브랜드를 바로 알 수 있고 맨투맨 기준으로 5에서 7만 원 가격대로 인플루언서들이나 모델이 입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대중 네. 매체, 네. 매스미디어, 네. 텔레비전 통해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걸 많이들 따라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태지, 네. 스톰, 닉스, 겐유즈도 네. 요거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은 세대, 비슷한 세대일 네. 텐데,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트릿 패션 네. 이렇게 되면서 SNS 스타, 그쵸. 인플루언서. 대중 매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SNS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들. 그래서 네. 광고를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다른 뭐 중장년층은 더 이름을 아예 알지 못하는 네. 그런 브랜드가 어느샌가 이렇게 막 떠 인기가 있고.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커버넛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랑 콜라보를 해서 미디어 노출도를 높이고 또 이걸 미디어 노출도가 높은 1020들이 힙하다는 인식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뭐 스누피가 되게 어린이 애들한테는 핫한 캐릭터인데 스누피랑 콜라보를 하거나 저번에 스누피가 어린이들한테 핫한 어린이들이랑 1020들한테는 되게 예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스누피가 저보다 나이 더 많지 않나요? 그것도 있고 뭐 진로 같은 그 개구리 두꺼비랑 두꺼비. 콜라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힙한 느낌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브랜드들이 네. MZ세대나 네. 1020에게는 네. 확실히 먹힌다. 그걸 네. 이제 네. 미닝아웃이라고 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사랑 네. 한섬의 EQL 같은 패션 큐레이팅 앱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단순히 사기 쉬워서가 아니라 네. 이제 힙한 브랜드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 위에 나와 있는 요게 그런 앱들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무신사는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인큐베이팅 채널이 되고 있기도 하고 네. 업종 상관없이 브랜드들을 좀 콜라보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패션 브랜드들은 무신사 아니면 그러니까 무신사와 네. 무신사가 아닌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유통창구 아니면은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브랜드들은 이제 비상장사니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상장사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를 네, 그거 봤을 중요하죠. 때 여기 그림은 없는데 네. 워낙 유명해서 이제 MLB, 디스커버리 있고 이건 FNF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더 네이처 홀딩스가 갖고 있고 칸골이라는 거는 SJ그룹이 갖고 있고 또 크레이지 빵님이 힙하면 칸골이지. 그래. 칸골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네, 그렇더라고요. 더 네이처 홀딩스. 네. 이름 뭐였죠? 더 네이처 홀딩스께?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또 뭐 잭시믹스 요새 핫한 레깅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옛날에 저는 룰루레몬 되게 좋아했는데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룰루레몬 입으면 아줌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금세 또 그렇게 변했어요? 트렌드가? 네,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변해서 그럼 뭘 입어야지? 잭시나 안다르 이런 브랜드를 입어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룰루레몬은 무슨 레깅스계 샤넬 뭐 이러면서. 네. 저도 잭시를 입으려고요. 그게 또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유행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빨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제 캐주얼이랑 애슬레저 카테고리인데 여기서 저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패션 트렌드의 주체가 10대고 네. 이 10대들이 소비를 일으키면 소비를 만들면 2030이 이걸 좀 따라가는 그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와이프도 필라테스 네.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학원에서는 그런데요. 이제 한 40대 되면은 네.
잭스믹스 이런 거 입으면 안 된다. 오히려 룰루레몬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근데 젊은 입는다고 친구들은 하는 거구나. 룰루레몬이 아니라 잭스믹스로 가야 돼. 막 이렇게 되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아내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X세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 와이프는 X세대입니다. 아, 네. X세대 많으시죠. 이제 네네네.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네. 도표 23번이 있는데 이게 세대별 온라인 이용자 비중입니다. 세대별 온라인 이용자. 네, 이게 로우 데이터는 온라인 카드 이용 금액이에요. 아, 온라인에서 이제 카드를 쓰는. 네, 네. 이걸 연령대로 나눈 차트인데 네. 이제 19년도에서 21년 넘어갈 때 2030이 그 MS를 잃는 걸 마켓쉐어를 잃는 걸 4050이 그대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2022년 이후에는 이커머스 주력 소비층이 4050이 될 거라고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X세대가 이커머스에 유입이 되는 거는 퀀티티 증가에도 좋지만 프라이스 상승에도 좀 기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벌어둔 돈도 좀 있으시고 그렇죠. 소득 아직- 수준은 뭐 네. 2030보다 높으니까. 네, 경제 활동을 하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고품질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백화점이랑 아울렛에서 그런 비싼 것을 사시다가 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식료품도 사고 이제 하시면서 온라인에 완벽 적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네. 소비를 잘 안 하던 분들도 이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온라인 네, 소비를 어쩔 수 네. 없이 더 많이 늘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비중이 2030은 줄고 있고, 그러니까 금액이 준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비중이 네, 금액은 예. 계속 늘고 있고요. 온라인 전체 소비 금액은. 그렇죠. 금액은 늘고 있지만 비중이 이제 40, 50대가 좀 많이 올라오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뜻. 그래서 그쪽 소비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브랜드 쪽을 살펴봤는데 네. 브랜드 관련된 개별 기업은 OEM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지금 같이 보는 게 나을까요? 지금 관련 기업들을 먼저 갔다가 OEM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OEM을 먼저 짚어보고 기업을 하는 게 나을지? 그러면 요거는 우선 선택에 따라서. 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소비는 못 참지 이렇게 네. 표현해 주셨는데 네. 우리 OEM은 네. 수주는 못 참지 이렇게 네,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주가 좋아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네. 2022년을 의류 OEM 리스타킹 원년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했는데,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는 왜냐면, 그러니까 네,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쪽에서 네. 오더를 주는 회사들이 네, 재고를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네. 많이 팔릴 것 같으니 재고를 쌓기 위해서 우리 OEM에 주문을 더 많이 줄 것이다. 네. 이런 논리. 네, 맞습니다. 미국 의류 소매 판매액이랑 소매 재고 증감률인데요. 국내 의류 OEM사의 전방 산업이 미국의 메가 브랜드랑 유통 업체이기 때문에 보통 미국을 볼 때, 미국 OEM 산업을 볼 때 미국 도소매 판매액이랑 재고액을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매 판매액은 보통 미국의 소비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소매 재고는 이제 바이어 브랜드들의 수요 지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도표 38번 보시면 파란색 의류 소매 판매액 증가하는 증가세는 매우 가파른데 네. 이거에 따라오는 소매 재고액은 그렇게 크게 많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거 뭐 YOY로 그 전년 동기 대비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도표 41번 보시면 절대 금액으로 봐도 그 미국 의류 소매 판매액은 20년 쭉 하락했던 거 대비해서 뭐 19년 전고점 대비해서도 16% 올라온 수준이고요. 뭐 YOY 해서도 26% 올라온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소비자들의 수요는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도표 43번 보시면 이에 대비해서 미국 의류 재고액은 뭐 2013년 수준으로 회귀한 재고 레벨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기업 단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쳤어요? 라고 하시면 21페이지에 나이키랑 아디다스 매출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인데 네네네. 그 신발을 생산하는 나라의 베트남 노출도가 60%예요. 생산지.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7월부터 10월까지 셧다운을 했던 영향으로 네네.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3분기 매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일단은 네. 재고 자체가 별로 없으니 출고를 못했고 팔 것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출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나이키랑 아디다스 둘 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전방 수요는 좋은데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 네. 2022년에는 얘네가 재고를 쌓아야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바이어들의 재고 비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리스타킹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리스타킹이 일어나려면 생산이 되어야 하잖아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또 오미크론이다 뭐다. 네. 계속되고 있으니. 네. 뭐 베트남이라든지 네. 그쪽 생산 기지 사정도 네. 다르지는 않을 거고. 네. 저는 베트남 셧다운 영향에서 이제 베트남 노출도를 가진 회사들이 조금 벗어날 거라고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릴 때 이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이게 블러리하니까 화승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승이 3분기에 적자가 났어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라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네.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코리아 신발 쪽이 제일 많죠. 네. 신발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3분기 적자 났을 때 공장 가동률이 한 76% 정도 됐어요. 이제 10월에는 셧다운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10월 1일에 셧다운을 하긴 했지만 얘네가 성간 이동이 어려워서 노무자들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10월 한 달은 뭐 그냥 76%로 봐주시고 네. 이제 11월에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85% 정도까지 전체 가동률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제 베트남 셧다운 영향이 많이 반영됐을 때 공장 가동률을 한 네. 76%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약간 그게 공장 가동률 76%면 좀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맞습니다. 하면 돼요. 네, 그럼 적자가 나는데 경상 수준의 한 82% 정도 되면 BP 네, 손익분기점은 한 공장 가동률 넘습니다. 82%가 기준인데 네, 11월에는 85%까지는 올라왔다. 네. 이게 평소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던 공장 가동률이에요? 그러면? 평소엔 82% 이상 가고 있고 이게 분기별로 조금 다른데 네. 82%에서 7%까지는 경상 수준인 것 같고 4분기에 풀캐파로 돌릴 때는 뭐 96%까지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베트남 상황을 이제 제가 매크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가동률을 가져와서 네. 베트남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를 말씀드리면 한 공장 가동률 한 10% 올라왔고 적자 내지 않을 정도로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네. 앞으로는 네.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너무, 영역이거든요. 네, 뭐 정부 맞습니다. 그 나라의 이제 정책하고 이제 네. 연관이 되는 네. 거라서. 뭐 물론 이것도 이제 코로나 상황도 예측해야 되는 거라 좀 힘든 영역이기는 한데 또 정부마다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조금 거리두기를 조금 더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다시 억제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봐야 되는 문제이니까 계속 주목해봐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놓고 봤을 때 공장 가동률이 11월에 85% 정도까지 올라왔고. 네, 그럼 12월엔 아무 얘기 없었으니까 정상 가동률보다 가동률이? 11월 가동률보다 더 올라왔을 거고요. 12월은 그보다 더 높게 본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베트남 셧다운 얘기가 없었으니까 네. 경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셧다운 영향이 이제 글로벌리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네. 뭐 반도체, 원자재. 근데 이게 의류 업체에도 영향을 좀 줬습니다. 네. 뭐 원부자재도 있을 거고요. 또 운송 비용 증가도 있을 건데 이제 이거는 의류 OEM사들이랑 바이어들이랑 수주 계약을 할 때 코스트 플러스라는 조항을 합니다. 코스트 플러스. 네, 그 코스트는 비용이라는 코스트고 네. 플러스는 그 더해진다는 의미 코스트 플러스인데 이게 의미가 그 계약을 맺을 때 원자재나 운송 비용 급감의 상황이 일어나면 이거를 바이어들이 좀 부담을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갑자기 커질 땐 바이어들이 좀 보전을 해줘야 되는. 네. 그래서 사실 그 운송 차질이 뭐 3분기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올해 1분기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QOQ 한 1%포인트 정도 수출 제반비가 올랐었거든요. 화승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건 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워낙 지금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자 우위 시장에 있고 바이어들이 이제 OEM들한테 좀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08년에서 10년에 재고가 급감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잠시만요. 2010년이요? 네, 2008년에서 10년까지 재고가 급감을 했고 10년에서 13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재고가.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8년에서 10년 동안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했고 또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메가 브랜드들이 수주도 줄였습니다.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수요가. 그래서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 같은 거를 OEM사들한테 전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OEM사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많이 도산을 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도산을 했고 그때 재고액이 다운된 거를 경상수준 비축하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랑 아디다스들이 이 상황을 옛날에 겪어서 OEM들을 도산시키면 우리만 손해구나 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송이나 원부자재 같은 거를 이제 조달할 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요 가운데 이 점점점 이 선은 뭐예요? 이 기준선? 이건 여기 0을 기준으로 YY 0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네. 그 증가 네. 증감률. 네. 최근에는 그래서 재고 수준이 얼추 한 2013년 네. 그 수준까지 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도 그 OEM사들이 좀 많이 경제 상황들 안 좋아진 데들, 네.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진 데들이 좀 구조 조정이 많이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하고 조금 비슷한 흐름이 네. 업계에 구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생산자 우위 시장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럼 단가 측면에서도. 네, 맞습니다. 우선 OEM은 그래서 이제 한번 랩업을 하면은 네. 리스토킹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당장 팔 게 없어서 아디다스랑 나이키 또 내년 가이던스도 하향을 했거든요. 내년 것도요? 네. 내년 매출 가이던스도 재고가 없어서. 네. 그러면 전방 수요 자체는 좋은데. 좋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스토킹을 안 할 수 없는데, 리스토킹은 오케이.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베트남에 따라 달렸습니다. 네. 그렇죠. 베트남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이제 10월 대비해서 11월이 좋아지고, 11월 대비해서 12월이 좋아진 것도 맞고, 이제 큰 사회적 봉쇄를 안 한다면, 내년 초에는 좀 베트남 노출도 있는 회사들은 좀 공장 가동률이 경상 수준에는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베트남 지도까지 네. 이거 뭐 색깔이 달라요? 이게 베트남이 그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가지고 섹션을 나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레드, 옐로우, 그린 이렇게 나뉘는데 그린이 이제 확진자가 제일 적게 나오는 데고 네. 이게 제가 이걸 그린 이유가 그 베트남에 공장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네. 그린 존에 있어야 공장 가동이 원활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수도권은 조금 봉쇄 조치를 심하게 하고 시외곽 지역은 좀 다르잖아요. 네, 보통 공장들이 크기 때문에 시외곽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린존이 조금 늘어나고 있으면 그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하노이랑 호찌민 보시면 되는데. 저도 딱 그 두 개 아는데. 네. 맨 아래 지역이 베트남 코로나 영향이 제일 많았던 지역인데. 요 밑에가. 네. 이 지역 위주로 좀 그린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붕따우가 이제 화승이 가지고 있는 좀 제일 생산 비중 높은 데인데 여기서 어디 있는지는 잘 못 찾겠고요. 아래 남부에 있다고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지역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